1944년 미국에서 건조된 LST 전차 상륙함.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한 이 함정을 1955년 우리 해군이 인수해 대한민국의 첫 상륙함인 운봉함으로 운용한다. (1980년대) 초엔 낡은 선체를 리모델링하여 총 50년을 넘겨 운용했으며 운봉함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익힌 기술은 새로운 도전의 밑바탕이 됐다. 한국형 전차 상륙함 고준봉함 건조 사업. 외국에서 들여온 낡은 함정을 수리하며 쌓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륙함을 직접 설계 건조한 대한민국 해군과 조선소. 연대급 상륙작전을 위한 수속 능력과 공중기동작전을 위한 헬기 탑재 능력, 그리고 한미 연합 상륙작전을 위한 속력, 탑재, 통제 기능 등 만만치 않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이 들어갔을까? 고준봉함의 탄생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륙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산 상륙함 설계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시죠. 홍익선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선입니다. 해병으로 근무하시면서 수많은 상륙작전 훈련을 지휘하셨던 최승길 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으로 근무하시면서 직접 상륙함을 지휘하셨던 박현욱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욱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륙작전은요, 연합인 합동작전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이 다른 과정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 중장님, 네. 우리가 이제 이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상륙함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륙작전은 정말 어려운 작전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연합 및 합동작전은 필수고요. 왜냐하면 적은 완전히 방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륙작전이 감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상륙함보다는 미 해병대, 해군이 갖고 있는 상륙함을 같이 사용해야만이 우리 해병대 1개 사단 또는 또 하는 다른 부대를 상륙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봤듯이 함정이 무려 261척이나 동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해군을 함선을 전부 끌어모아도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연합 세력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도 영국 함선도 들어왔고요. 항공모함도 들어왔던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상륙작전은 대단히 어렵고 또 많은 세력이 필요한 그런 작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륙함은 기본적으로 병력, 우리 상륙군만 실는 것이 아니고 상륙작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안에 내려서 지상작전을 할 때 필요한 전차나 포병 화력이나 기타 모든 장비들을 상륙함에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병력용 또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상륙작전은 이제 초수평선 상륙작전이 이제 전개가 되면 결국은 함선 위에서 헬기로 수직 상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함선까지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천왕봉함 같은 경우는 실제 병력 장비도 다 탑재하면서 갑판에 헬기를 2대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함이 이제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도 우리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제 요소들을 다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륙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좀 잠깐 말씀 들었는데도 이제 기능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해병대 상륙 작전의 능력이나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훈련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이 해병대 존재 자체가 상륙 작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개 사단을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게끔 출전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훈련 준비를 위해서는 1년에 한두 차례 미 해병대와 연합 훈련도 하고 또 우리 해군과 우리 해병대가 단독으로도 연합 상륙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어떤 노하우, 아마 미 해병대 다음으로 상륙 작전 준비가 잘 된 부대를 우리 해병대라고 꼽으시면 될 겁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귀신 잡는 해병대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홍 대령님,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상륙함에 대해서 좀 대략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상륙함 종류가 한 몇 가지가 되는데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 전부 다 개발해서 건조한 함정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발한 함정은 고준봉함 LST-1급입니다. 두 번째 이제 천안봉함 LST-2급, 그다음에 독도함, 그다음에 고속 공기 부양정 등 한 요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고준봉함 LST-1은 4,200톤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이가 110m, 폭이 한 15m, 승조원 120명, 그다음에 속력은 16노트 정도 되며 상륙군 250명과 전차, 자주포, 견인포, 상륙 돌격 장갑차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500톤급인 차기 상륙함 천안봉함 LST-2는 길이가 126m, 최대 속력 23노트로 함승조원은 120명이며 상륙군 300명과 상륙정, 전차, 상륙 돌격 장갑차 동시에 탑재가 가능하며 여기에다가 헬기 착륙장 2개소와 경락고가 있어서 상시 초수평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기동 능력이 배가 된 그런 함정이며 평시에는 기지와 도소에 대한 병력, 장비 및 물자를 수송하고 극지 분쟁에서는 신속 대응 전력 수송함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독도함 LPH와 고속 공기 부양정 LSF-2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이제 답변 중에서요, 이제 초수평선 상륙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게 좀 낯설고 좀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서 좀 그 개념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 대령님, 네. 이 초수평선 상륙 작전 어떤 작전입니까? 예, 초수평선 작전이라는 것은 상륙 작전이라는 것은 해안가의 그 해안에서 보이지 않는 수평선 너머에서 상륙함을 그 위치에서 거기서 작전을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일시에 해군의 또 해병대의 전력이 빠르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갖춘 그런 상륙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적 해안이 저기 지금 이제 해안포라든지 미사일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해 가지고 해안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 대안적으로 발전된 건데요. 이처럼 해안가에 대량의 그 병력을 실은 상륙 그 전투력이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하지 않고는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 그 상륙함에 탑재된 이런 여러 가지 상륙 헬기라든지 또한 그 하늘로뿐만 아니라 바다로 이 장갑차, 상륙 그 장갑차와 또 고속으로 갈 수 있는 수륙 공기 부양정과 같은 그런 고속정이 순간적으로 적 해안에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런 초수평선 수평선 그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그 장비를 전투 장비를 대량으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상륙함과 또 신속한 그런 전투력을
투수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용 장갑차라든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요. 이제 북한도 지금 이제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북한의 이제 상륙함과 이 상륙 작전의 능력 어느 정도인가요? 북한도 이제 상륙 작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배를 많이 이렇게 건조를 했는데 그 종류가 보면 뭐 한태급, 한천급, 흥남급, 뭐 남포급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방급 해서 함정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공기 부양정 형태로 이런 여러 가지 배가 있는데 함정 유형들의 배들은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북한의 그 어떤 건조 능력이나 그 건조 시기를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좀 제한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북한의 그 상륙전에 어떤 위협이 되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공방급 고속 공기 부양정인데요. 이거에 이제 주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 거의 52나트로 오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여 척 이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뭐 50명 이상 이렇게 실을 수 있거든요. 그럼 100여 척 이상이 50명 이상 싣고 오면 굉장히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이제 북한이 서해 우리 도서, 백령도나 연평도나 뭐 그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 인천을 통해서 인천 수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북한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처럼 큰 배들이 없기 때문에 북한 해안에서 바로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눈여겨보고 그들의 그 행동을 보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바다에서는 우리 수상함이 갖고 있는 전투함들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로 무력화시키고 또 공격 헬기로 해서 또 무력화시킬 수 있고 또 최종 단계에서는 또 우리 또 육군이 갖고 있는 해안포가 있거든요. 그 해안포로 이렇게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초전에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대응만 한다면 또 연합작전이나 합동작전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같이 합동작전만 잘 한다면 뭐 크게 북한의 그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지상군의 점령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중 각 나라는 신속하게 지상군을 투입하기 위해 다양한 상륙함을 개발했다. 전차 상륙정은 최초로 영국에서 만들었다. 강력한 기갑 전력을 가진 독일을 상대해야 했던 영국은 전차를 상륙시킬 수 있는 함정 개발에 관심이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해 1940년 전차 상륙정 LCT-1을 개발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유조선을 개조해 조금 더 큰 상륙함을 만들었다. 이것이 마라카이보급 전차 상륙함 LST-1이다. 하지만 LST-1은 함수에 문이 없어 상륙을 위한 램프를 펼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전차 상륙함은 1942년에 개발된 LST-2라고 할 수 있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이 뜻을 모아 개발했다. 총 1,052척이 건조된 LST-2. 제2차 세계대전 중 유일하게 1,000척 이상이 건조됐다. 강습 상륙함의 시초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운용한 호위 항공모함을 개조해 만든 헬기 상륙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 헬기를 경납하기 어려웠고 수송할 수 있는 병력도 너무 적었다. 그 후 미 해군은 상륙작전에 적합한 헬기 상륙함을 본격적으로 건조하기 시작했다.
1961년에 만든 이오지마급이 바로 그것이다. 9개의 헬기 경납고가 설치된 이오지마급은 20여 대의 헬기와 2천여 명의 병사를 실을 수 있다. 하지만 공중 돌격만 가능해 해상 돌격은 다른 상륙 함정에서 운용해야만 했다. 따라서 대표적인 강습 상륙함은 1976년에 탄생한 타라와급을 들 수 있다. 39,000톤으로 공중과 해상 돌격이 모두 가능하며 넓은 비행갑판과 침수갑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의 강습 상륙함인 45,000톤급의 아메리카급. 미 해병대의 신형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건조를 시작했다. 이전 함정보다 더 큰 비행갑판과 경납고를 갖추고 있으며 모두 11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요 상륙함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말여배요 이제 이 고준봉함 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 좀 마쳤는데요. 홍 대령님, 예. 우리가 이제 미군은 상륙함을 무척 오랫동안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요. 예. 이제 대체 상륙함 역시 미국에서 좀 들여올 법도 한데요. 그 당시 우리가 국내가 이제 독자적인 개발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설계와 건조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예. 이렇게 좀 하게 된 배경이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그 함정을 획득을 할 때는 사실 이제 논란도 많고 또 저희만 또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국방 예산을 육군, 해군, 우리 공군들이 이렇게 나눠 써야 되다 보니까 설득 논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요제기 당시에 저희들이 항상 그 염두에 두는 것은 국방부라든가 합참, 국가연 등과도 우리가 교감을 형성을 해서 일단 우리 해군에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잘 개발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해군에서 이 미 군원 상륙함을 대체하기 위한 상륙함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 조성은 벌써 이미 돼 있다고 저는 그 당시에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전투함 확보 우선 정책에 따라서 사실은 그 이전에 벌써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속정과 그 다음에 또 전투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 경험들을 우리 이미 많은 양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두 번째로 그 당시 1970년도에는 우리 조선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기술력은 전 세계 뭐 1등 아니면 2등, 그 당시에는 2등 정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그만큼 급부상하고 있을 그 당시였는데 사실은 거기에 밑거름이 됐던 것들은 뭐냐면 국내의 대학에서 조선공학과 설치를 사실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그런 인력들이 사실 그 저희들이 그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우리 해군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좀 제가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우리 그 많은 선배님들이 미국의 MIT 공대나 뭐 여러 곳에 조선과학 공부를 하러 가서 또 미 해군 장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도 또 미 해군 대학원 같은 데서 공부를 하다가도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그런 함정 설계 및 기술 자료들이 있으면은 뭐 어떤 분은 뭐 좀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또 하나씩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걸 또 적용도 저희들이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저희들이 가장 커다랗게 작용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가 있느냐면은 그 리모델링 공사 있습니다. 우리 그 구형 상륙함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사실 자신감을 저희들이 갖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저희들보다 먼저 발빠르게 나서는 한진중공업에서는 외국에다가 LST 함정을 10척 이상 수출도 하고 그러는 것이 일단 저희들이 LST 정도는 우리가 좀 진일보된 것들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손을 대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최고의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상륙함을 만들었다라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 이제 논란도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이 자원을
동원해서 예. 결국 이제 이 착수하게 됐는데요. 직접 이제 홍 대령님께서는 이제 이 고준봉함을 이제 설계를 예.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설계하시면서 가장 이 강점으로 좀 보면서 했던 점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고준봉함을 설계를 할 때에 가장 그 강조되었던 사항은 일개 연대 규모의 상륙 작전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륙 돌격을 하게 되면은 헬기 탑재에 의한 수직 상륙 작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해상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한미로 LVT를 진수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또 한미 연합 상륙 작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우리 해병대 상륙 장비라든가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미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상륙 장비들도 탑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병대 사령부에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그쪽에 정보를 취득을 했고 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동기생인 우리 최 장군님한테도 가서 그 상륙군 장비 그 자료들 달라. 미 해군 것도 달라. 왜냐하면 우리도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상륙함 하면은 아무래도 상륙 탁재 장비를 어떻게 적재를 해서 그 강한 파도 속에서도 잘 견뎌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설계가 상당히 어려웠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설계와 건조 과정에서도 지금도 잊지 못할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해군 본부로부터 지침이 떨어졌는데 설계를 할 때 국산화율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국방부라든가 합참이라든가 이런 데 설득을 하다 보니까 국산화 그 율이 낮게 되면은 사실 또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그 당시에 설정을 해놓고 이걸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함정에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추진 엔진이라든가 감속기라든가 프로펠러 등이 고가의 장비를 국산화하지를 않으면은 또 이 장비가 또 이 배의 또 수명을 또 좌우합니다. 근데 이걸 외제 장비를 사다 달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엄청난 또 우리가 외화가 또 지출되면서 외국에 정비 의뢰가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점이 그 당시에 가장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STX 엔진 등 이런 데고 우리가 엔진을 국산화를 시키려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감속기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산중공업 그 당시에는 한국중공업입니다. 그런 데로부터 이거를 어떻게 국산화할 것인가. 그래서 국산화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과를 저희들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시킨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그 엔진, 감속기와 가변 추진기, 프로펠러 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사실 이제 뒤에서 함이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복합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국산화 시키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진중공업 기술자들하고 상당히 뭐 이렇게 말씀하면 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매주 월화수목금금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밤낮으로 그냥 일만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엄청 발달돼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국산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 성공을 해서 그것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추진체계 연동은 저희들 외국의 손에 빌리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지금 개발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륙함 설계하는데 가장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저 해병대 그 사령부에 있는 그 모든 탑재 장비들 다 싣고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적해 안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최 장군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거 싣는 방법이 순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저희들이 애먹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함수에서부터 한미까지 이게 밑에 통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전통과 반식으로. 그래서 함수 쪽으로는 탱크가 내려가야 되고요.
한미 쪽으로는 LVT를 진수를 시켜야 됩니다. 또 가운데는 트럭 램프가 있어가지고 위에 가판하고 밑에 가판으로 트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통로가 좁다 보니까 통로 안에 그 방향을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턴테이블을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구조하고 맞물려야 됩니다. 그 구조 강도가 안 나오게 되면은 설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설계는 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또 그 저희들 중량 톤수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한미 쪽으로 LVT를 전속력 16노트로 가면서 진수시키면은 빠지면 그냥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진수가 돼서 이게 물에 떠서 공격 해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그래서 모형 시험을 실제로 배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모형 시험을요 수십 차례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어떤 방향으로 램프를 어디까지 물속으로 잠겨야지만 배가 가라앉지 않고 LVT가 가라앉지 않고 갈 것인가. 뭐 이런 설계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러한 것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LST2 할 때도 그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구형 LST에는 한미로 내려가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들이 착안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웠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LST에서 중요한 것은 해안에 접안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이제 접안 또 이제 빠져나올 때 이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이안을 일단 적의 포탄 속에서 빨리 상륙 장비를 내리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교리상으로는 뭐 우리 함장님 아시겠지만은 30분 이내에 전투 장비가 다 빠지고 나면 30분 이내에 뒤로 철수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30분 안에 나오려면은 들어갈 때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함수 탱크에다가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가서 들어가서 해변에다가 딱 이게 이제 접안을 시켜가지고서는 이제 나올 때는 함수에 있는 물을 빼면은 함수 쪽이 들립니다. 들리면서 뒤로 빠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돼요. 해보면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많은 해수를 탱크에다 넣었다가 30분 안에 그 있는 탱크에 있는 물을 다 비워낸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펌프가 작동이 돼야지만 그게 빠져나올 수 있고요. 또 배 안에 이 파이프가 지름이 20cm 이상 되는 이 파이프가 500m 이상 깔립니다. 밑에 탱크에.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처음에는 또 이제 이 파이프들이 부식이 빨리 됩니다. 스틸 파이프들이.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저희 설계할 때 동파이프로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파이프로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접성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동하고 스틸은 또 용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겉돌다 보면요. 격벽에 저희 수밀 격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다 이게 나중에 이게 돼가서는 수밀 격벽이 유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배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저희들이 부식 방지가 우선이냐 아니면 용접성이 좋은 스틸 파이프를 써서 이 배를 견고하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기업에서 부식 방지 장치라는 그 전기 장치를 있다. 그거를 스틸 파이프 안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부식 방지하는 건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야 그러면 스틸 파이프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할 때 그때는 밤잠은 거의 못 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우리 해군에서는 그 스틸 파이프가 녹이 슬어가지고 배에서 파공이 됐다라고 해서 동파이프로 이 해수 파이프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그런 실상이었는데 저희는 거꾸로 이거 스틸 파이프로 간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설득하기도 나중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구조가 또 배가 또 견고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런 설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뭐 대표적으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박 대령님, 네. 이제 우리 고준봉함은요 이전 운봉함급에 비해서 이제 무장 수준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이 무엇이 좀 달라졌고요? 실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었었나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상륙함의 무장은요, 일반 우리 전투함하고 틀려서 어떤 적을 공격한다든지 지상에다가 포를 쏜다든지 그런 무장보다도 자위 수단의 어떤 무장을 장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무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즉 상륙함 안에 우리 그 해병대 상륙 요원들, 이 상륙 요원들을 적 육지에다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투입을 할 때, 투사를 할 때 그 무장은 배에 갖고 있는 이 무장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 이 고준봉급은 아주 40mm, 쉽게 말해 40mm 자동포. 그전에는 똑같아요. 그 앞에 있는 운봉함급도 40mm인데 그때는 수동포였고 이건 자동포로 바뀌었다. 한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발전됐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 예를 든다면 속력이 한 2배로 늘어났다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갖고 있을 수 없지만은 다른 것을 이용해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해에서나 아니면 후방 지역에서 상륙함이 우리 상륙군을 싣고 이제 적 해안 기지로 후방으로 가잖아요. 뒤로 가는데 그때 우리 배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배들이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그 전에 배들은 속력이 너무 늦다 보니까 그 작전하는데 전체 배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죠. 그런데 상륙이 이제 이 새로 고준봉함급은 굉장히 속력이 이제 배로 늘어났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우리가 상륙 지역이나 상륙을 이동할 수 있는 시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자유스럽고 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내가 상륙함 이 고준봉함이 갖고 있는 자체 무기는 별로 없지만은 내 옆에 잠수함도 있고 이지스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여러 배들이 보호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면 이 친구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배보다 큰 그런 무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잠수함이나 이 적 항공기가 특히 이제 만약 공격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잠수함으로부터 이 적 의뢰, 북한의 이제 잠수함이 의뢰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상륙하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항공기가 날라와도 말 그대로 새총이에요. 새총. 방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큰 배들이 같이 호위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장을 비교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이제 속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다른 배의 무장을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개념이 조금 다르고 무장 수준은 달라진 게 없고 호위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가기 때문에 속도만 좀 2배 이상 좀 차이가 예. 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상륙함 자체가요, 워낙 이제 이 특수한 함정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이제 임무 중에 겪는 어려움들도 일반 다른 잠수정이나 일반 함정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륙함 근무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 또 반면에 느끼는 자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박현욱 대령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죠. 네, 상륙함의 그 어려움은 한마디로 안전사고인데 이거는 안전사고라는 게 그냥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타박상을 입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배가 그냥 이렇게 침몰을 한다든지 또 작업하던 성조원들이 이렇게 사망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함장으로 제일 부담되었던 게 이 아까 말씀 해안에 이렇게 접안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어요. 바다의 그 조류나 바람이나 그 지형을 보고 그게 우리가 목표한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뭐 문제가 생기면 들어가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도와줄 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상륙함이 접안할 때, 들어갈 때, 그다음에 빠져나올 때, 그럴 때 이제 하는데 이것도 썰물과 밀물, 물대를 다 맞춰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그건 제가 수치적으로 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그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그때 만약에 바람이나 파도가 막 갑자기 막 세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가 해안의 암초나 이런데 자초되는 사고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시에는 또 다른 측면인데 완전 이제 오픈된 그런 데서 이렇게 작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적의 안에 접근하기 때문에 또 적의 그 어떤 해안포나 또 미사일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약성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정 요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들어가는 우리 해병대 전투 요원들도 누구보다도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투원들이 그 불굴의 전투 의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강한 군인 정신과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이제 그 성격이고요. 자부심이라면 뭐 아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또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함장하면서 그 병영도나 연평도나 이런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작전에 필요한 그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또 우리 같이 있는 동료들 만나보고 이래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큰 선물을 주고 오는 그런 기분일 때 그때 배를 빠져나올 때 그때 그 기분은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데를 빠져나오잖아요. 빨리 주고 그런 감동을 이제 느끼고 뭐 또 더 크게 본다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까 그 인천 상륙작전 예를 들었다시피 그 위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병대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중앙청에 가서 제일 먼저 태극기도 개양하고 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제일 먼저 맛볼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면 제가 2000년도에 그 동티모르에 한번 갔어요. 동티모르에 왜 갔냐면 그 당시에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이 갔는데 그때 우리 육군이 한 1개 연대 그 단위로 갔어요. 제가 이제 그때 그 태평양 항해를 하고 한 10일간 항해를 해서 갔는데 그때 군수물자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래 왔는데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때 그 동티모르의 평화유지군 사령관이 태국군 완스타였어요. 태국군 장군이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PKO 그 나왔던 군인들, 그 다음에 주민들, 특히 우리 그 NGO 단체들 이렇게 이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리셉션을 했어요. 리셉션 한 자리였는데 그때 그 태국 그 장군은 저한테 그런 한 이야기가 자기는 자기 나라에 그 필요한 물자를 6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우리보다 훨씬 자기들보다 훨씬 먼 쪽에 있는 대한민국에 코리아에서 와가지고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이러고 너무나 부럽다는 거죠. 그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NGO 단체에서 그때 그 오신 분 여자분인데 그분도 이제 초청해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한 말이 그 이국 만리에 자기도 혼자였는데 와서 태극기를 이렇게 달고 해군 군함이 와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런 리셉션 자리에서 식사도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기도 이런 거를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이 NGO 활동하는데 이렇게 자기는 이 동티모르에 와서 우리 한국 배에서 같이 그때 막 애국가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 이 자부심을 많이 느꼈는데 뭐 물론 우리 성도들도 뭐 그 느끼는 감정은 더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자부심이 기존에 있었던 어려움들 다 또 극복해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준장님, 준장님께도 질문 좀 하나 드릴 텐데요. 이 고준봉함의 건조화 배치가요. 우리 해병대한테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 상륙 발전 그 작전에 있어서요. 발전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영향을 받았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대장 막 갈 때 이 운봉함, 과거 구 LST하고 이 고준봉함이 막 두 계통을 같이 이제 사용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 대대남 병력이 뭐 한 500명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어느 중대는 고준봉함을 타고 어느 중대는 또 옛날 구 LST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대대장이 저 구 LST 탔던 저 중대는 우리를 좀 믿게 봐서 저쪽으로 태웠다 그러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우리 해병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의 운봉함 시절에는 우리나라도 그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다시 이 상륙함을 애국에서 사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였어요. 왜? 전력화가 상륙 세력은 좀 늦게 이제 발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운봉함이 나온 것은 대단히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대급 상륙작전 하면은 고준봉함은 상륙작전 할 때 항상 기함을 사용했고, 그럼 뭐 연대장 또는 사단장이 직접 이제 타서 지휘하고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또 LS2 이제 천왕봉함이나 일출봉함이 다시 또 발전하게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우리 홍 대령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대급 규모가 상륙 가능한 그런 어떤 능력이 됐다잖아요. 예. 과거에는 대대급이었어요. 연대급이라는 것은 대대급의 4배입니다. 그 4배의 어떤 그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큰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여단급 또 더 나아가서 4단급 규모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바로 이 고준봉함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홍 대령님, 이 고준봉함급이 애초에 8대를 건조하기로 했었었는데요. 결국 이제 내초로 축소가 됐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참 어떤 측면으로 이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논리가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80년대에 저희들이 이제 상륙함을 연대급 상륙함에 부합되는 척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논리여서 그렇게 가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 해군이 대양 해군 건설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의 어떤 획득 우선순위에 있어서 3,000톤급 구축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목표에 있었고, 두 번째는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기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륙함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 당시에 또 다른 것은 상륙 전장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보시면 알지만 유도무기가 발달됐고요, 함포라든가 이 포들도 엄청나게 무장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LS 상륙함을 적 해안에다 갖다가 접안을 시켜가지고 전차를 내리고 그 다음에 탱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상륙 장비들 내린다는 거는 사실 보면은 거기 불구덩이에다가 우리 그 후배들, 사랑스러운 그 해병대와 우리 해군들이 사실은 그냥 뛰어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환경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멀리 적 해안 바다 한 가운데서 멀리서 그냥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수직적으로 헬기가 또 공격하는 것이 낫고, 헬기로 이동하는 것이 또 빠르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상륙함이 요즘은 형태가 옛날에는 갔다가 이렇게 해변에 접안하는 그런 형태의 밑에 배 밑바닥에 그랬는데 요즘은 일반 함 전투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고, 아마 미래에는 제가 봤을 때 더 좋은 상륙함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장 환경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척수가 8척이 중요하다, 9척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전장 환경에 부합되는 그런 상륙 함정을 개발해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양보다는 질적으로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이 또 전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고준봉함의 건조가 우리 함정 건조사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함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상륙함이나 상륙 작전에 있어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어떻게 모색해야 될지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패널의 마지막 정리 요약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박 대령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미래 상륙함의 그 발전 방향. 우리 이제 제가 그 전에 현재를 제가 경험을 한 것은 아까 제가 동티모르 갔다 온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그 제가 느낀 게 우리 조선업과 우리 해군 그 조합 능력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올라올 때요 귀국할 때였는데 필리핀 동부에서 이제 이렇게 동진하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제주도로 거쳐 진해로 들어오는 그런 항정 일정이었는데 그때 폭풍을 제가 바람 속력이 시속 한 50km 그 다음에 그 파도가 한 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파도였어요. 근데 배는 제 배가 20-30m, 20m 이 정도 그런 배인데 우리가 보면 100m 가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바다에 나가면 이게 그 돛담배야, 돛담배. 파도가 많이 칠 때는 그만큼 이 자연과 싸우는 저희들은 굉장히 두렵고 자연이.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때 만났는데 한 5일 동안 파도가 많이 쳐가 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파도 쳐가 5일 동안 밥을 못 해요, 밥을 못 해가 우리 금방만 5일 동안 먹고 올라온 그런 기억인데 그만큼 그래서 뭐 배가 넘어지다가 다시 서고 또 막 이렇게 앞을 쳐박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그런 경험을 계속 하다 왔는데 나중에 이제 한 5일 지나게 좀 바다가 잔잔해가지고 봤는데 뭐 침실이나 사무실에 온 그 사무기기나 침대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그래서 저는 내심 걱정을 많이 했죠. 함장으로서. 왜냐하면 저 배 혼자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조원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물론 다친 사람도 없었고 당연히. 근데 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흐트러졌지만은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배 외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상륙함이라는 것은 이 배가 아까 이 전차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다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이 이제 2개 있어요. 앞뒤 문이. 그러면 문을 한번 닫고 또 다시 이렇게 닫고 이거 램프고 도와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게 그 함장의 이제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외부에 나와 있는 통신 안테나가 한 2개 이렇게 부러져 있고 나머지는 멀쩡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대단하구나. 또 이거를 설계한 우리 해군 조함에서 얼마나 설계를 잘했는지 그런 게 대해서 실제로 저는 느꼈고요.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륙함은 또 상대적으로 이지스함이나 구축함 이런 그 잠수함보다도 어떤 첨단 그런 기술이 상대적으로 좀 그래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우리 국산 100%로 발전시킬 수 있고 특히 이제 해병대를 아까 여단급 이상으로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러면 이 상륙함을 우리 기술에 맞게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최승길 준장께서. 예. 그 고준봉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륙함을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만든 이제 대상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고준봉함은 이제 수직 상륙, 헬기를 탑재는 가능하지만 헬기 수직 상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다소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방향은 그런 어떤 고속 대형 상륙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해병대에서 볼 때는 이 해상 하만 이동보다는 수직, 그러니까 헬기를 통해서 상륙 지역에 바로 상륙할 수 있는 또 그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LPH급, 독도급이나 이런 함정을 좀 더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방향의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해병대 나름대로도 이제 그렇게 함선만 발전하면 안 되고 해병대도 그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우리 함선에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도착해주면 그 상륙 해안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륙 돌격 장갑차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은 시속이 뭐 한 10km밖에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트리플 AV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앰피비어스 어설트 비지컬 해가지고요. 한 45km 해상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함정 상륙 장갑차들이 만들어냅니다. 또 이제 우리 해병대 항공단이 또 창설이 돼요. 공격 헬기, 기동 헬기 다양한 이제 그런 상륙 항공단을 만들어내면 그 항공단을 또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해군에서의 어떤 상륙함이 건조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앞으로 상륙 작전은 어차피 초수평선 상륙 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륙 함선 발전과 더불어서 우리 해병대도 그와 걸맞는 어떤 그 장비들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군과 해병대가 공히 아주 상륙 작전에는 정말 최고의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홍익선 대령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고준봉 함은 100% 국산 상륙함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이것이 또 배가 나와서 상륙 작전이라든가 수송 지원, 해외 인도주의적 작전 등의 공적을 많이 쌓았지만 이걸 조선과학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배를 우리가 개발하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해외에 수출을 해서 국가의 경제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한 이러한 원천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LST-2를 또 개발을 할 수 있었고 또 LPH도 우리가 또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은 10,000톤급 이상의 LSD 도크를 배에다 싣고 다니는 그러한 상륙함이 또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사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독도급 강습 상륙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